안녕하십니까. 네,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양이원영입니다. 저희 그린뉴 우원식 대표님 들어와 계시네요. 네, 윤준명 의원님도 들어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아, 이성호 박사님 그리고 석광훈 박사님, 안녕하세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쇼 강정민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여러 의원실의 보좌관님들도 많이 들어와 계시고, 자, 8시가 됐으니까 바로 시작을 할 텐데요. 저희 그린뉴딜 연구회에서, 어, 최근에 이제 탄소 중립으로 원전, 여러 가지 형태의 원전이죠. 물론 핵융합은 약간 다른 기술이긴 한데, 이런, 기술들의 현재 상황, 그리고 탄소 중립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좀 전문가들을 모시고 얘기를 듣는 그런 세미나 자리를 연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난주에 핵융합에 대해서 강정민 박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희 양이원형 TV에 동영상 올라가 있고 관련한 자료집도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입니다. SMR, 그 스몰 모듈 리액터라고 하는데요. 그 국내외 소형 모듈 원전 개발 논리의 배경과 실상에 대해서 석가원 박사님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저희 그린뉴딜 연구회 공동대표로 계신 우원식 의원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셔야 됩니다. 안 들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양이원영 의원께서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라고 얘기했는데 역시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우원식입니다. 원전 없이 탄소 중립 없다라는 주장이 최근 원자력 업계 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이 적다고 무조건 친환경 에너지가 될 수 없지만 맹목적인 원전 강조는 거대한 에너지 전환 시대를 거스르고 낡은 산업사회로 혁신하는 것을 가로막는 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원전의 한 변형인 SMR을 우리 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또 청와대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논의가 되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당론으로 논의한 바가 없는데 이렇게 논의되는 것이 참으로 당황스럽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소형 모듈 원전 SMR이 탄소 중립 대안이 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SMR은 크기만 작아진 원전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사고가 발생하면 위험한 건 한 가지고 사용 해결료 양도 기존 원전과 똑같이 발생합니다. 소형 원전이라고 해서 위험도 작아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수의 소형 원전을 여러 부지에 지어서 위험만 양산시킬 뿐이고 전국 도심 곳곳에 지어진다면 수용성 또한 장담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SMR은 이미 그 웨스팅하우스를 비롯해서 쭉 연구 개발해 왔습니다만 기술 및 경제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원전 확대에 적극적이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SMR을 수출용 원전으로 개발하려고 추진했지만 경제성 부족으로 좌초된 사업 아닙니까?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주류는 의심할 바 없이 재생에너지 쪽입니다. 재생에너지 관련한 신규 투자가 500조가 넘고 거기에 비해서 원전은 50조 원에도 못 미칩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은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 213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아리백을 선언할 만큼 세계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경제성에 있어서도 태양광 그리고 풍력이 원전보다 앞서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원자력 업계가 어려워진 것은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 세계의 탈원전 때문이고 그리고 그것은 세계의 주요한 흐름입니다. 우리는 65년에 걸친 단계적이고 긴 호흡의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 상용화될지도 또 안전하지도 않은 SMR과 에너지 시장의 주류인 태양광, 풍력 발전 중에서 어느 것에 투자해야 될지 저는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탄소 중립은 지금부터 당장 이행해야 되는 일이지 언제 상용화될지 모르는 기술을 가지고 탄소 중립의 대안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아직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아이에게 세계 신기록을 세워라 하는 꼴이랑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관점을 오늘 발제해 주시는 석광훈 에너지전환 포럼 전문위원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세미나가 원자력계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다양한 관점에서 SMR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김성환 공동대표님도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네, 공동대표님 그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앞서 우원식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다 주셔서 이하 동문이고요. 제가 최근에 우원식 의원님이 20대 국회에서 추진하셨던 소위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연구 처분장 관련한 특별법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고준위 전국회의 그 시민단체 분들과 원자력 업계 분들 간에 의견이 참 팽팽합니다. 이제 경주에 있는 맥스터 등을 소위 임시 저장시설로 볼 거냐, 중간 저장시설로 볼 거냐 등 그 방사능 사용 해결료의 처리에 대한 권한을 누가 가질 거냐 등 여러 가지 논쟁이 좀처럼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조금씩만 과학적으로 이해하면 큰 문제가 아닐 것도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논쟁이 우리나라에서만 30년이 넘게 진행이 됐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논쟁 때문에 핀란드를 제외한 많은 나라들이 아직 이 사용 해결료의 연구 폐기장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짓더라도 최소 20만 년 이상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실제로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요 주제가 SMR인데 그거는 연구 폐기장을 별도로 갖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소규모로 지어서 사용하고 그 자리에다 놓고 또 수십만 년을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자체로 꼭 우리가 그런 위험성을 우리 사회가 안고 살아야 되는 건지 국회 옆에다가 SMR 지어서 발전하고 서울 시민들 수십만 년 동안 안전하게 그거를 관리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지 그 자체로 매우 큰 의문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태양이라고 하는 엄청난 핵융합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태양 핵융합 에너지에서 나오는 에너지원을 잘 활용해서 그 에너지원이 햇빛과 바람과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와 있는데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세미나도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가는 그러니까 새로운 문명사회로 가는 그 길에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그 고준위 핵폐기물 연구 처분장 문제로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윤준명 의원님 들어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심히 배우려고 합니다. 많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짧고 굵은 인사말이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시작을 할 텐데요. 석광훈 박사님, 예, 지금 계시죠? 석광훈 박사님은 영국에서 과학기술 정책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국내 원전과 전반적인 과학기술적 접근에 대해서 그리고 오랜 동안 관련 정책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활동을 해오신 분입니다. 석광훈 박사님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는 공유하겠습니다. 다음 네. 페이지로 넘어갈 때 다음이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예정대로 제가 맡은 이제 소형 모듈 원전 정책의 배경과 경제기술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날짜가 이게 편집이 안 돼서 이게 지금 나가 있는데요. 내용은 최근의 내용으로 다시 이제 편집되었으니까 이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이요. 저 SMR 개발 논리의 기술적인 배경, 그러니까 이 SMR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기술적으로 왜 이 논리가 최근에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지, 현재 원전이 과연 이제 어떤 그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SMR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이 그래프는 이제 좀 다른 곳에서 보셨을 텐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특히 이제 OECD 중에서 그 유럽과 미국에서 원전의 그 균등화 발전 원가가 그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안전성 규제 강화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올라갔고요. 메가와트 아워당 지금 163달러까지 올라간 거를 보실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같은 것들은 마치 지금 우리나라가 최근에 우리나라 태양광 현재 3메가와트의 그 LCOE, 그러니까 균등화 발전 원가가 지금 킬로와트 아워당 한 120원, 110원 사이 정도인데요. 거의 뭐 현재 우리 상황하고 과거 10년 전의 그 미국 상황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근데 불과 10년 만에 이제 태양광의 그 발전 원가도 그 급락을 해서 현재는 뭐 메가와트당 37달러, 40달러고 우리 돈으로 약 킬로와트당 50원 이내에 지금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만큼 지금 재생에너지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에 경제성 개선과 함께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에 이제 원전의 경제성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경제성 자체가 이제 이미 뭐 제가 뭐 이 표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곳에서도 이제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좀 기술적인 측면인데요. 다음이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이제 재생에너지가 이제 급증을 하면서 전력망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소위 말하는 이제 간헐성 또는 이제 변동성으로 인해서 이제 기상 조건에 따라서 또는 이제 그 발전량 기상에 따라서 지금 그 발전량이 이제 태양광은 하루 주기로, 풍력은 이제 그와 조금 더 다른 하루를 넘는 이제 주기로 이제 주기에 따라서 이 발전량이 변화를 합니다. 풍력은 또 특히 이제 그 계절성을 좀 또 많이 또 영향을 받는데요. 캘리포니아 사례 같은 게, 이 표는 캘리포니아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캘리포니아는 이제 태양광이 지난해 태양광 발전 비중이 약 한 14.4% 정도로 이제 그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태양광이 많은 날은 이렇게 그 낮 시간대를 이 태양광, 그러니까 물론 다른 재생에너지도 있습니다. 풍력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태양광이 전체 낮 시간대에 전력 공급을 지배를 하고 나머지 발전기들은 태양광의 발전량 증가와 그 또 저녁 때 돼서는 다시 또 감소에 따라서 그만큼 이제 그 자기의 출력을 제어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지금 제일 역할을 많이 하는 게 가스 발전과 이제 수력 발전인데요. 이것만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이제 그 캘리포니아가 주변 주들, 뭐 네바다라든가 이런 그 서부의 다른 주들로부터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임밸런스 마켓이라고 해서 이제 그 전력을 융통을 합니다. 그래서 모자랄 때는 특히 밤에는 이제 수입을 하고 남는 그 특히 이제 전력이 잉여 전력이 발생하는 낮 시간대는 외부로 다시 이제 뭐 판매를 하는 이제 그 체계를 통해서 전력망의 공급 수요 공급 균형을 계속 유지를 합니다. 이 중에서 유일하게 이런 재생에너지 변화에 따라서 적응을 하지 못하는 이제 발전원이 딱 하나가 있는데 원전입니다. 뭐 이거는 이제 공급 측면에서의 이제
이 유연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이요. 다음요. 예. 그걸 수요 측에서 보면 이제 아까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발전원들을 이제 각각을 표시하느냐고 좀 복잡했는데요. 이거를 다 그 수요하고 공급은 항상 일치하기 때문에 거기서 재생에너지를 특히 이제 그러니까 변동성 재생에너지죠. 변동성 재생에너지를 뺀 나머지 그 수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공급하는 수요를 뺀 나머지 순수요를 이제 보여준 그래프입니다. 이게 왜 이 표가 왜 중요하냐? 왜 재생에너지와 아닌 거를 이제 구분하느냐면요. 재생에너지는 이제 이 전력망은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와 공급이 항상 매초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균형을 수요와 공급 간의 균형을 항상 유지를 해주는 역할을 어떤 기술들이 하냐면은 주로 가스터빈, 양수발전기 그리고 석탄 발전기 일부가 거의 자동적으로 이 순간에도 그 터빈이 전국에 있는 터빈들이 이 회전 속도를 통해서 동기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약간 올라간다 그러면은 조금씩 모든 터빈들이 그 공급 부족분만큼을 조금씩 출력을 높여서 거기에 대해서 균형을 맞추고 수요가 떨어지면 다시 거기를 또 맞추고요. 또 동시에 어떤 특정 발전기가 불시에 정지해서 공급량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은 양수 발전기가 먼저 가장 빠르게 수초 이내에 이제 거기에 공급량 부족분을 대고 그래도 모자라면은 가스 발전기가 수분 내에 그거를 또 공급력을 이제 다시 높여서 균형을 맞춥니다. 근데 문제는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순수요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은 이 남는 발전기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수요 공급 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발전기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대형 원전 한 개가 불시 정지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지금 캘리포니아의 마지막 원전이 지금 디아블로 원전 1, 2호기입니다. 이 두 개 합쳐서 용량이 2.25기가와트 정도 되는데요. 지금 캘리포니아의 순수요가 가장 낮을 때는 이미 2기가와트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원전 중 한 개만이라도 좀 정지를 하게 되면은 이 계통내에서 굉장히 급격한 이제 혼란이 오고요. 정전을 실제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는. 다만 캘리포니아는 우리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류 송전망을 통해서 외부와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발전기들, 외부의 터빈 발전기들, 뭐 양수 발전기라든가 가스 터빈 발전기들 이런 외부의 유연성 전원이라고 하는 것들과 동기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실제 이렇게 순수요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큰 문제 없이 지금 이제 원전이 같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재생에너지가 더 늘어나게 되면 이제 순수요가 더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원전을 계속 같이 가동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2024년, 2025년에 이 디아블로 원전 1, 2호기를 수명 연장 없이 사실 이 디아블로 원전 1, 2호기가 제일 비싼 미국 내에서 가장 비싼 발전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진 설계가 굉장히 많이 투자된 발전기인데 이걸 그러니까 이 수명 연장 없이 그냥 2024년, 2025년에 폐지하기로 지금 결정된 상황입니다. 그 다음이요. 이건 뭐 풍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태양광뿐만 아니라 이제 이거는 이제 이 풍력이 또 비중이 높은 영국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국의 풍력 발전 비중이 지난해 기준으로 24.4%까지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력이나 태양광이 증가를 하게 되면 이제 전체 전력 수요에서 순수요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 총수요에서 풍력, 태양광을 뺀 이제 수요를 여기서 이제 총수요로 잡고 있는데 이 수요를 지난 30년간 30분단, 그러니까 30년간 분기별 최저 순수요를 이제 그래프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최저 순수요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순수요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조금 극단적인 값입니다만, 최저 순수요가 특히 지난 5, 6년 동안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최근에는 7기가와트까지 떨어진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영국과 캘리포니아 사례의 차이점은 캘리포니아는 교류 송전망으로 옆 주변 주들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주들의 그 터빈 발전기, 유온 발전기들하고 동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변화가 생겼을 때 이런 그 다른 주들의 발전기들이 이 전력망을 캘리포니아의 전력망을 안정화시켜 주는데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영국은 해저 케이블로 이 유럽 대륙과 이제 몇 개의 선이 약 한 현재까지 4개 정도의 그 HVDC, 그러니까 직류 송전선로죠. 케이블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직류 송전선로는 이 동기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발생하는 전력망 안정 문제를 다른 대륙의 그 다른 발전기나 이런 대륙의 개통이 거기에 기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전력을 킬로와트-아워를 이제 사고 팔 수는 있지만 전력망의 균형을 맞추는 데에서는 또 이 소위 말하는 주파수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맞춰주는 데는 기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캘리포니아와 다르게 훨씬 더 엄격하게 사실은 이제 전력망 안정, 그러니까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수요가 저렇게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대형 원전 한두 개가 만약에 불시정지한다고 치면요. 7기가와트, 만약에 7기가와트는 가장 낮은 케이스였지만 뭐 만약에 한 10기가와트 정도였다고 치면요. 10기가와트 수요가 10기가와트인데 그중에서 만약에 1.2기가와트가 일시에 만약에 없어지게 된다면은 엄청나게 이제 그 균형이 무너지게 되고 주파수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정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영국 전력 당국은 지난해 5개월 동안 그 영국에서 가장 큰 원전인 사이즈웰비 원전을 5개월 동안 50%를 출력을 간발해서 운전하게 지시를 했고요. 이게 영국만 그런 게 아니라 국내도 이미 지금 재생에너지 전체 비중이 6.5%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제 연휴 기간에는 또 순수요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지난해 어린이날, 그다음에 추석 연휴, 그다음에 올해는 설 연휴 이 세 번 그러니까 연휴 기간이 긴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에 3차례에 걸쳐서 국내에서 가장 큰 원전 신고리 3, 4, 5개를 20%를 출력 감반 운전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이것이 만약에 불시정지가 일어났을 때 그 여러 가지 정전 위험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미리 발전기가 불시정지가 되더라도 그 양이 한꺼번에 탈락하는 양이 충분히 작아지게 만든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우려가 그냥 기후가 아니라 실제로 정말 이런 불시정지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5월 29일이 이제 그 주말이었습니다. 이때 신고리 4, 5기가 실제로 불시정지를 했고 이때 주파수가 하락한 양이 약 한 0.2 헤르츠가 좀 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현재 지금 이런 안전성 규제 기준이 0.3 헤르츠, 그러니까 전체가 우리가 지금 60Hz, 우리나라는 60Hz를 쓰는데 0.3Hz까지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그 이상 떨어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규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비상 조치들이 시작이 되는데요. 실제로 근데 거기서 좀 더 떨어져서 만약에 이제 이게 59.4Hz까지 떨어지면 이제 이 상태에서 좀 몇 분 지나가게 되면은 지난 2011년 일어났던 이제 9.15 정전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원전의 불시정지는 굉장히 생각보다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고리 3호기가 불시정지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정말 그 원전의 불시정지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만큼 이런 그 예방조치가 전력망 안정에서 예방조치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이제 재생에너지가 국내에서도 더 늘어나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5, 6년 정도 후에는 아마 주말에도 그냥 그러니까 긴 연휴 기간이 아니라 그냥 주말에도 그런 그 출력 간발을 할 수가 있고 2030년대가 되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주말이 아니라 평일에도 이제 출력 간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전망이 됩니다. 네,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그 경제성에 더해서 이런 전력망에서 그런 미국에서도 출력 간발을 아주 그 그러니까 굉장히 뭐 10%, 20% 이내에서 굉장히 천천히 출력 간발 우리처럼 이제 출력 간발을 합니다. 주말마다. 그래서 그게 특히 이제 심한 지역이 어디냐면은 미국의 이제 그 중부 전력 계통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에 있는 발전기 중에서 이제 뭐 드웨인 아놀드라든가 뭐 이런 발전기들 여기 이 표에도 나옵니다만 이제 그런 발전기들이 이제 그런 출력 간발도 해야 되고 또 동시에 이제 경제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이제 가스 발전이라든가 풍력에서 경제성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실제 미국에서 지금 설계 수명이 한참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설계를 이제 수명을 연장을 해서 지금 실제 그 한도가 지금 20년을 더 가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조기 폐쇄하는 원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7개의 원전이 지금 조기 폐쇄를 했고 올해도 지금 4개의 원전을 지금 조기 폐쇄할 예정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미국의 이게 다 시카고주에 몰려있는 발전기들인데요. 미국 시카고가 같은 발전기들이 원전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원전 사업자들이 이게 뭐 원전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은 폐쇄를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 4개의 발전기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런 대형 원전들이 사실상 지금 거의 이 전력 시장에서 OECD 국가에서 특히 다 신규 원전이고 가동 중 원전이고 완전히 몰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새로운 개념을 지금 기술적으로 새로운 개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작아야 된다. 개통에 대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전력 개통에 부담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이외의 나머지 발전기들은 그게 가스터빈이 됐건 양수발전기가 됐든 간에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즉 낮에는 거의 뭐 가동 정지를 할 정도까지 출력을 낮출 수 있어야 되고 다시 저녁에는 태양광의 경우에는요. 저녁에는 다시 최대 출력으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발전을 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발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더 이상 이제 대형 원전은 이 현대 전력 시장에서 생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이제 판명이 난 것이고, 그럼 이제 원전으로 계속 영업을 하려면 다른 종류의 개념을 들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다음이요. 다음이요. 그래서 소형 원전은 그래서 지금 소형 원전의 뭐 개념을 굳이 뭐 설명을 하면은 뭐 지금 원자력께서 이야기하는 거는 300메가와트 이하의 작은 거를 이제 소형 원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뭐 겉으로 내세우는 논리는 이게 대형 원전 같은 경우 건설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원전 설비를 줄여서 총 비용, 그러니까 절대 비용을 낮춘다라는 이제 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리는 조금 좀 어폐가 있는 게 좀 모순적인 게 원전의 규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건설 단가는 더 상승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안전 규제 비용은 크나 작으나 거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안전 규제 설비, 그러니까 안전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설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규모가 작아진다고 해서 절약되는 부분이 그렇게 절약 효과가 없기 때문에 건설 단가는 더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또 하나는 이제 또 이걸 지금 이게 전체 지금 어떤 경쟁이 심한 전력 시장에서는 이게 여러 가지 뭐 건설 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도저히 안 되니까 지금 전략적으로 지금 뭐 틈새 시장을 노리는데요. 뭐 캐나다 같은 경우는 뭐 탄광, 석탄 탄광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이 아주 멀리 떨어진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탄광 같은 곳에서 이제 기존의 디젤 발전기의 대안으로 이런 것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제 아주 농어촌 지역, 인구 3만이 안 되는 농어촌 지역, 특히 유타 같은 농촌 지역에서 지금
이런 그 이제 이런 오지, 농촌 오지에서 지금 이런 그 소형 원전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실제 문제는 그 소형 원전을 가지고도 이 그 지역의 수요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적절한 수요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실제 지금 뉴스케일이라는 것이 실제 그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모듈이라는 거는 이제 규모의 경제를 포기하는 대신에 양산의 경제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그 대량 생산을 해서 규모의 경제를 포기한 그 손실분을 그걸로 만회를 하겠다. 대량 생산을 만회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려면 대규모 지금 수주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실제 세계 전력 시장에서 원전을 그렇게 대규모로 수주할 수 있는 곳이 있느냐라는 의문을 지금 많이 그런 그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70여 종의 SMR이 지금 제한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구체적으로 아주 뭐 설계 인증까지 받은 거는 이제 뉴스케일이라는 그 회사가 이제 지난해 그 조건부로 설계 인증을 받은 게 유일하고요. 나머지 발전기들은 대부분이 다 이제 설계 개념이 그렇게 설계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척이 된 상황은 아닙니다. 네, 다음이요. 그래서 이런 SMR을 추진하는 이 그룹이, 그러니까 원자력계가 생각하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원전이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소형화되고 뭐 유연성을 가져야 되고 이제 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현존에서 전력 시장에서 실제 그렇게 구동되는 발전기들은 사실은 이제 가스터빈입니다. 그 소형 가스터빈인데요. 그 예를 들어서 그 GE가 60메가와트 이하의 가스터빈만 지금 세계적으로 GE 혼자서만 이제 한 5,300기를 지난 한 40년 동안 5,300기를 판매를 해왔고, 뭐 다른 회사들이 판매한 비슷한 그 규모의 가스터빈을 감안을 하면은 뭐 10,000대가 훨씬 넘습니다. 이 가스터빈의 특징은 이제 항공기 엔진 설계를 발전용과 선박용으로 개량을 해서 만드는 거고요. 대부분 공장에서 제조한 다음에 부지에서 조립 설치를 하는데, 조립 설치 기간이 부지에서 시공 기간이죠. 부지에서 시공 기간이 2주가 채 안 걸립니다. 그리고 이 발전기들의 특징은 이제 응동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재생에너지의 어떤 변동에 따른 이제 그런 균형을, 전력망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출력 제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되고요. 또 그 밖에 다른 전력 수요 공급 변동이 심한 지역에서 또 역시 수요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시는 거는 이제 최근에 재생에너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남호주에 설치된 GE의 모델명이 이제 TM2500입니다. 이게 TM이라는 거의 T자는 이제 트레일러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건데요. 뭐냐면요, 전체 설비를 그냥 트럭으로 싣고 가서, 그 대형 트레일러로 싣고 가서 그냥 그냥 현장에서 그냥 조립만 하는 설비입니다. 다만 이 그 가스터빈의 단점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점인데요. 근데 향후에 수소의 경제성이 좀 더 개선이 되면은, 사실 현재 기술로도 약 30%까지 그 가스터빈으로 혼소가 가능하고요. 뭐 국내에서는 국내에서 가동 중인 소형 가스터빈 중에 일부는 뭐 그러니까 수소를 전소할 수 있는 발전기도 있다고 실제 그런 실적을 보고 있는 발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수소 경제 진척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은 이제 그런 문제도, 온실가스 문제도 사실은 이 가스터빈들이 많이 이제 그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현재 그 소형 가스터빈이 하고 있는 역할들을 지금 소형 원전이 지금 대체하거나 또는 틈새 시장을 찾기도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이요. 다음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그 핵규제위원회가 안전규제기관이죠. NRC에 제출된 그 SMR 설계를 보시면은 크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하나 벡텔사 B&W, 그러니까 뎁콕 앤 윌콕스와 벡텔이 합작해서 만든 이 BWXT라는 거는 이제 10여 년 전에 신청전 심사를 했다가 사실상 이제 중단을 한 상태고, 홀텍이라는 곳에서 이제 SMR 160이라는 과학병수로를 신청전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청전 심사라는 거는 이제
실질적인 심사가 아니라 심사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건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수준에서의 리뷰이기 때문에 별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GE와 히다치가 같이 BWRX라는 이제 비등용 경수로를 또 이제 역시 신청전 심사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거의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거는 이제 이 NRC에 제출된 그 설계들만 봐서는 이게 별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거는 거의 없고, 사실상 이 뉴스케일사의 일체형 과학 경수로가 사실상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50메가와트짜리는 지난 2015년 전에 2015년 16년경에 이제 신청을 해서 지난해 이제 조건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조건부 허가라는 말씀은 이제 전기 발생기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향후에 이거를 표준 설계 인증이라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같이 통합해서 그때 받자라는 조건부 설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인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설계 인증을 받고 나서 뭐 몇 개월 지나고 나서 또 그 뉴스케일사가 발표한 거는 50메가와트 가지고는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77메가와트로 설계를 변경하겠다. 그래서 조금 더 설계를 늘려서 경제성을 좀 더 많이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고요. 이건 다시 또 설계 신청을 해서 별도로 이거는 또 설계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NRC에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그 언론에서도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엑스에너지사라는 곳에서 고온가스 냉각로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빌 게이츠로 유명해진 테라파워의 그 소듐 냉각 고속로, 요즘은 이름을 이제 아예 나트륨 원자로로 이제 이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미국 에너지부의 지원을 받아서 2017년 또는 2030년경에 뭐 상용화를 하겠다, 이제 뭐 이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이요. 근데 그렇지만 이들이 그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들이 희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실제로 그 목표한 바가 구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것들이 뭐냐면은, 일단 경제성 확보하는 게 굉장히 가장 큰 이제 장애 요인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모의 경제와 양산 경제의 사이에서 규모의 경제는 이미 포기했고, 양산의 경제를 맞추려면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수백 개의 수주를 받아야지 실제 그런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장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워크숍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요. 가스터빈이 만들듯이. 그런 거는 실제 수주를 확보하고 나서 투자자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민간 투자자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계속 과거의 다른 선례를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것 때문에 또 수십 년을 아마 소진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유연성을 확보하는 문제인데, 이제 이거는 아까 대형 원전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형 원전도 역시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말고 모든 발전기들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실제 전력망이 이제 정전이 안 되고 이제 전력망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원전도 소형 원전도 유연성을 가져야 되는데, 과연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느냐, 그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이후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이요. 그래서 지금 유연성 개념을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곳은 사실 두 곳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빌 게이츠로 유명해진 소듐 냉각 고속로 또는 이제 이 나트륨 원전인데요. 빌 게이츠가 이것도 좀 이 설계가 아주 구체화된 게 아니라, 빌 게이츠가 이제 지난해 로이터를 통해서 아주 뭐 공식적인 자료도 아니고 굉장히 좀 캐주얼하게 입장을 발표했는데, 빌 게이츠의 구상은 용용형 저장 탱크를 부지에 별도로 설치해서 이 전력망 요건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전력이 남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공급이 초과를 하게 되면은 재생에너지가 이제 많이 생산되는 낮 시간대, 예를 들면 태양광이 많아지는 낮 시간대 잉여 전력이 생기면은 원전에서 발생한 생산하는 전기를
그 용융염 저장 탱크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했다가 그거를 나중에 전력망에서 전기가 모자랄 때 그걸 발전하겠다. 이런 구상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나름대로 그래서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라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이 용융염 저장 탱크가라는 게 굉장히 비싼 발전기라는 건데 이거를 쓰는 곳이 현재 집중형 태양열 발전기라는 곳인데요. 이 발전기는 이 태양광 발전기 대비해서 약 한 4배 정도의 이 균등화 발전 원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프를 통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엑스에너지사에서 추진하는 고온가스 냉각로의 개념은 잉여 에너지를 만약에 전력망 여건에 따라서 전기를 전력용이 아니라 고온 증기로 만들어서 고온 증기를 뭐 산업용 열이라든가 이런 열병합 발전소처럼 운영하거나 또는 그걸로 수소를 생산하겠다라는 이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뭐 다른 발전기는 아까 말씀드린 뭐 뉴스케일사가 갖고 있는 설계도 사실 이런 구체적인 유연성 개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나마 조금 유연성 확보하겠다라고 밝힌 이 2개의 원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먼저 이제 빌 게이츠가 주장한 이제 용융염 저장 탱크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집중형 태양열 발전기라는 게 이제 왼쪽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네바다주에 실제 설치된 사례인데요. 이거는 이제 보시면 이제 뭐 이 반사판을 통해서 이제 이건 타워형 CSP인데요. 이 타워의 특정 지점에 이런 반사판을 통해서 태양광의 광의 에너지를 거의 500배 가까이 밀도를 높여서 이제 온도를 높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용융염을 에너지 전달 물질로, 그러니까 열 전달 물질로 사용해서 여기에서 발생된 열을 일부는 용융염 저장 탱크로 저장을 하고 일부는 이제 증기로 다시 그러니까 물을 끓여서 증기로 만든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증기 터빈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증기 터빈을 돌려서 이제 발전을 한다는 게 원리를 갖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용융염을 사용을 하면 이게 전달 물질이자 동시에 열 전달 물질이자 이제 저장 탱크 둘 다인데 용융염을 사용하게 되면 이 원료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약간 기술적인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 대비 한 4배 가까이 비쌉니다. 오른쪽에 그래프에서 보시는 거는 이 컬러로 특히 이제 앞서 잠깐 소개해드린 이제 이 타워형 예를 들면은 CSP 타워라고 써져 있죠. 이 노란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용융염 저장 탱크가 없는 경우,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10시간짜리 저장 탱크가 있는 거. 이제 제가 지금 시간 많이 있어서 좀 시간 많이 지났는데요. 근데 보시면은 이 CSP라는 집중형 태양 설비 사업은 거의 2011년, 12년에 딱 멈춰 있고요. 반면에 지금 태양광 PV라고 써져 있죠. 태양광 발전기는 계속 좀 진척이 돼서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년을 전후로 해서는 두 개가 거의 발전 가격이 거의 비슷했는데 지금 거의 4배 차이가 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엑스에너지사의 고온가스 냉각로인데 이 개념은 사실은 뭐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거의 뭐 1970년, 60년대부터 사실은 이제 추진되던 이 개념이고 70년대 사실 이걸 상용화하다가 10건을 상용화를 추진했는데 10건이 다 중도 폐기가 됐고요. 80년대는 이제 대형 실증로를 추진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잦은 불시 정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헬륨 가스 이제 이게 사실은 이게 이 개념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먼저 보시면은 원래 이제 아주 이거를 뭐 수소 생산이라든가 뭐 산업용 열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온의 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반 경수로는 이 원자로 노심의 온도가 320도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 이상 더 높이려면은 여러 가지 뭐 안전에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설계 측면에서 그 이상 높일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훨씬 더 높은 온도, 예를 들면 수소 생산을 위해서는 굉장히 수백 도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한데, 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거를 헬륨 가스로, 물 대신에 헬륨 가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노심의 온도를 뭐 거의 800도까지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헬륨 가스를 사용하고요. 그 노심의 해결료는 이제 페블베드라고 해서 이제 원 구체로, 그러니까 뭐 페블이라는 게 이제 그 자갈이라는 뜻인데요. 그 작은 그 가운데 좀 검은색으로 보시는 게 이제 그런 어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해결료 다발처럼 이렇게 다발이 아니라 그냥 자갈을 쌓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해결료를 이렇게 모아놓은 상태고, 그 사이를, 그 안을 헬륨 가스가 아주 빠른 속도로, 빠른 경우 막 뭐 초속 100m 속도로 이제 그 순환을 하는 그 과정을 보실 수, 순환을 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 순환을 한 헬륨 가스가 이제 약 한 750도에서 800도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게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전기 발생기로 전달이 돼서 전기 발생기에서 그 물을 전기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기로, 여기서 발생한 전기는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한 560도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고, 이제 그걸로 이제 수소를 생산하거나 산업용 그 열로 쓰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전기도, 그러니까 잉여 전력이 생기면은, 예를 들면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 막 늘어나서 계통에 전력이 남아 돌게 되면은 원전의 발전량을 이런 전기 생산으로 돌리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온가스 냉각로 개념이 이미 70년대, 80년대 사실은 지난 거의 50년 동안 크게 5번의 큰 사건이 있었는데, 다 실패 사례들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70년대 그런 상용화를 하다가 이제 크게 실패한 사례가 있고, 80년대 대형 실증로 실패를 했고, 2000년에는 이제 민간 업체들이 이 페블베드, 실제 엑스에너지가 실제 모방을 하려고 하는 원자로 설계가 바로 이 페블베드형, 미국의 엑셀론과 남한국의 에스컴이라는 회사가 2000년 전후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 페블베드형 고온가스 냉각로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거를 미국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의 엑셀론사가 사업이 타당성이 떨어지고 계속 사업이 계속 지연이 돼서 이게 도저히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2002년에 이 사업에서 철회를 하게 됩니다. 사업을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제 미국 내에서는 폐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05년에 다시 또 미국 부시 행정부가 차세대 원전 사업 차원에서 또다시 고온가스 냉각 사업을 추진했지만, 민간 측에서 사업 비용이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이게 정부 절반, 민간 절반 식으로 이제 비용을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 민간 측에서 이걸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했고, 사업 위험이 너무 크다. 그래서 민간 측에서 아무도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0년에 에스컴이라는 새 회사가 미국에서는 안 되니까 이거를 이제 남아공에서 그걸 추진하다가 결국 2010년에 사업을 최종적으로 폐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50년 동안 고온가스 냉각로에서 이렇게 5번의 큰 실패 사례가 있었고요. 그거를 다 이제 그 상태를 그냥 또 무시하고, 또 다시 지금 이거로 심지어는 더 작은 원전으로 좀 줄여서 지금 추진하겠다라는 건데, 실제 이게 과연 앞서 벌였던 실수들을 과연 다 극복을 하고 이렇게 실제 상용화에 성공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건 굉장히 회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거기는 이제 안전 문제도 역시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여하간에 과거에 다 폐기된 기술인데, 실제로는 이 기술을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의 아이다호 내셔널 랩이라든가 오크리지 내셔널 랩 같은 미국의 국립 핵 연구소들과 거기서 파생된 업체인 엑스에너지라는 업체들의 어떤 일종의 인력을 유지시켜주는 일종의 이제 지원 정책이다. 뭐 일종의 이제 원자력 인력 유지 정도 사업이지, 이게 정말로 사업이 상용화 될 거다라고 원자력회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따 이제 국내 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이런 경험을 해온 상태에서, 이런 경험을 우리가 뻔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내가 상용화를 한다라는 거는 실제로 굉장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미국 내 핵 연구소들의 어떤 유지 차원의 프로젝트다라는 그런 성격이 더 크다라는 거죠. 예,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말 정말 진지하게 상용화를 생각을 한다면은 이런 과거에 이런 고온가스 내광로라든가 또는 이제 뭐 이게 다른 원자로들 말고 사실 이와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있는 게 미국 웨스팅하우스사가 지금 이제 추진했던 AP600 사업을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017년에 AP1000 원전을 상용화하다가 그게 이제 보글 원전이죠. 보글 원전이나 이제 VC 서머라는 원전을 미국에서 추진하다가 그걸로 이제 건설 공기 지원과 비용의 천문학적 상승으로 도산을 했습니다. 근데 AP1000 원전을 추진하기 전에 웨스팅하우스가 애초에 먼저 추진한 건 뭐냐면은 중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그게 AP600인데요. 그거를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1999년에 설계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설계 인증을 받고 나서 보니까 그 당시에 이미 전력시장에서 대형 가스 발전과 경쟁이 안 되니까 이거를 설계를 변경을 해서 1100메가와트 오늘날 우리가 보고 알고 있는 AP1000로 일하는 설계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2011년경에 설계 인증까지 받습니다. 심지어는. 하지만 이거를 용량을 증대를 하면서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료 변형이라든가 균열 시스템 통합 문제 때문에 설계를 또 변경을 하게 됩니다. 계속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설계 변경을 또 하고 이거를 그러면서 공기가 지연이 되고 그리고 비용은 다시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그래서 이런 악순환을 계속 반복을 하다가 이제 이런 일을 겪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미 소형도 아니고 중형 원전에서 이제 이런 문제를 그것도 다름 아닌 웨스팅하우스 같은 전 세계 사실은 경수로용 원전의 사실상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웨스팅하우스가 이렇게 도산을 할 정도까지 문제를 겪었다는 거죠. 그럼 그런 지금 신생 스타트업 회사인 뉴스케일이라든가 이런 데는 웨스팅하우스는 아니야?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뉴스케일사도 사실은 지난 2003년에 처음에 35메가와트부터 시작해서 이거 아이다호 핵연구소부터 이제 여기서 사실 이 기술이 나온 건데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계속 이 사업을 구체하면 구체할수록 설계를 구체하면 구체할수록 계속 경제성이 안 나오니까 40메가와트, 45메가와트, 50메가와트, 오늘날에는 지금 77메가와트로 지금 올리겠다고 하고 있고 시간이 더 지나면 아마 제 예상으로 100메가와트 이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당연히 이제 그럼 설계 변경을 계속하면서 설계 변경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용량만 늘리면 그냥 도면상에서 도면에서 그냥 자로 재서 이거를 그냥 도면상에서 크기만 늘리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의 스트레스, 시스템 통합 문제 이런 모든 걸 다 다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설계 변경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도산까지 간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뉴스케일뿐만 아니라 엑스에너지도 지금 처음에는 100메가 열출력 기준으로 100메가와트 T죠. 100메가와트로 했다가 지금은 200메가와트로 이제 이미 바꾼 상태입니다. 이거를 전기 출력으로 바꾸면 약 80메가와트에서 75메가와트 정도가 됩니다. 이걸 이제 열출력의 3분의 1이 전기 출력이니까요. 근데 이것도 아마 설계가 좀 더 구체화될수록 이것도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다시 용량 증대를 하고 또 설계 변경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실제 이미 뉴스케일사가 갖고 있는 SMR을 보면은 이미 2020년 기준으로 이거는 이제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이제 라마나 교수라는 분이 독자적으로 지금 이 평가를 뉴스케일스가 나온 데이터를 공개한 데이터들을 독자적으로 평가를 해본 결과 지금 건설 단가가 처음에 2003년에 나왔을 때는 킬로와트당 1,700달러였는데 지금 8,500달러 정도까지 올라간다. 라는 이제
그러니까 평가를 한 사례고요. 이거를 그 에너지부가 지금 향후 9년 동안 그 건설비라든가 그 설계 개발비에 대해서 14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거를 그 포함한다 쳐도 킬로와트당 6,500달러인데요. 이 정도 가지고는 이제 경제성이 도저히 나오질 않습니다. 하여튼 여하간에 이런 그 선례가 사실은 이미 과거 AP1000이 1990년부터 지난 한 2017년까지 도산하기 직전까지 겪었던 문제를 거의 유사하게 좀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빌 게이츠가 추진하는 소듐 냉각로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 나중에 토론자이신 강정 박사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이제 실은 그 고속 증식 냉각로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냉각제로 소디움을 쓴다라는 건데, 이 소디움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안전성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많아서 화재 폭발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났고,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모두가 다 화재 폭발 사고를 겪었고, 다 영국, 프랑스 다 중도에 이미 70년대, 80년대 다 이런 문제를 겪으면서 이제 다 중도에 이 사업을 다 폐지했고요. 이제 그런 그 실증로 수준의 사업에서 폐기를 했고, 일본도 비교적 최근에 몬주 고속로를 폐기를 했고, 독일도 폐기를 했고, 독일은 아예 가동도 안 했고요. 러시아만 지금 안전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러시아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경험을 과연 이게 빌 게이츠나 이 테라파워 측이 알고 있는지, 어떻게 실제 이런 문제를 본인들은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지 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다음이요. 예산이 그래서 과거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썼고, 지금 테라파워나 빌 게이츠 이상으로 엄청난 연구 개발들을 이미 사실은 70년대, 80년대 수많은 연구기관들이 미국에서 지금 이미 했다가 이제 포기한 사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뭐 국내에서 추진되는 그런 SMR은 대체 뭐냐, 뭐 이것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이것과 사실 별 아무 상관없이 국내에서 진행이 됐던 거는 이제 지난 90년대 말에 러시아 그러니까 구소련이 멸망하고 몰락하고 나서 구소련의 그 핵잠수함에 사용되는 원자로 그러니까 추진 원자로 설계를 사다가 굉장히 저렴한 값에 사다가 이제 그 설계를 모방해서 스마트 원전이라는 거를 개발을 했는데, 이제 이거를 2000년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거를 해수 담수화로 대형 사업화하겠다라는 과학기술부의 이제 그 계획에 따라서 이걸 추진했는데, 결과적으로 2007년 예타에서 이 타당성 부족으로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2008년 2월에 과학기술부가 공식적으로 이 사업을 폐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면서 이명박 정부가 이 원전 수출의 어떤 이 붐을 원전 수출 붐을 계속 이제 일으킨다라는 취지로 이미 폐기된 사업을 수출용으로 수출 전용으로 뭐 다시 개발하겠다라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뭐 한전을 갑자기 불러다가 한전으로 하여금 이게 원래 이게 원자력 연구원이 개발했던 거지만 이 설계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한전에게 설계 인증비를 대게 하고 원자력 안전기술원에게 이제 설계 심사를 받게 하면서 사실상 원자력 안전기술원에게 과외를 받아서 이 설계 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표준 설계 인증이라는 걸 받았는데, 이건 원래 국내 원전용으로 국내에서 반복 원전 건설이 될 때 필요한 설계 인증인데, 그거를 이제 수출용 원전으로 어떤 그 트랙 레코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실적이 없기 때문에 표준 설계 인증이라도 받아서 이거를 내세워서라도 수출을 하게 하자라고 했지만, 실제 설계 인증을 받고 나서도 수출을 전혀 못했고, 그러고 나서 이명박 정부가 끝나고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이제 사우디를 방문을 하면서 다시 이제 또 수출용 원전을 추진했지만 실제 수출할 만큼 설계 완성도를 갖고 있는 설계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이제 사우디의 원전 인력을 불러다가 지금 뭐 원전 관련 교육만 시키고 있는 상태고요. 뭐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가 끝나고 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사우디를 포함해서 다시 지금 뭐 수출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원자력계 내에서도 그 설계 가지고 어디 수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완전히 다른 설계여야 된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한수원을 다시 또 끌어다가 다시 또 이번에 또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구체적으로 설계 그 변경 내용이 뭔지를 아직도 이게 벌써 한 2년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 안 지났고 지금 국제적으로 지금 SMR에 또 이게 유행이 되니까 다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최근에 이제 뭐 다시 뭐 비슷하게 만들겠다. 미국에서 뭐 추진되는 이런 그 SMR 원전들을 모방해서 이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설계를 개발하겠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뭐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추진될지는 이제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그래서 실제 국내 사례를 보면은 이거를 정말 우리가 이거를 정말 상용화 시키겠다. 해외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고 정말 상용화 시켰다라는 어떤 그 근거가 보이질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런 측면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제 국외든 국내든 실제로 원자력계가 실제 국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AP 원전이 실제 완전히 파산하고 대형 원전도 사실 파산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R&D 지원을 통해서 그 미국의 그 국립행연구소들이라든가 이런 곳들의 연구 인력들을 그래서 유지하는 수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SMR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력 시장이 아니라 사실은 이 R&D 보조금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인 게 원자력 연구원이 사실 뭐 인건비가 사실은 뭐 매번 프로젝트를 따서 사실 받는 그걸 PBS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PBS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PBS를 통해서 뭐 SMR을 하겠다는데 이걸 통해서 8년간 4천억 원을 지원하겠다는데 결과적으로 약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의 인력을 원자력 연구원 내에 인력 400~500명 정도의 인력을 매년 1억 정도를 주고 나머지 경비를 포함해서 뭐 그 정도의 인건비를 주는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고 다만 우리가 과거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해서 이제 박근혜, 이명박, 문재인 정부 세 정권 내에서 다 실패한 사업들을 또 비슷하게 반복을 하는 걸 방지하려면은 내년에 예탈을 하게 된다는데요. 여기에 정치권이나 뭐 정부기관이 개입하지 말고 철저하게 기술성과 경제성을 평가받게 해야 되고요. 그럴 필요가 있겠고요.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게 사실 원자력 부분에서 이런 무리한 그런 사업들이 막 굉장히 호황되게 뭐 2030년 되면 마치 상용화 될 것처럼 이제 뭐 이건 해외에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이제 호황된 사업들을 좀 줄이려면은 PBS 제도를 좀 뭐 다른 과기부의 다른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PBS를 줄이고 좀 기초 연구비, 기초 인건비, 연구원들의 기초 인건비 같은 것들을 조금 보장할 필요가 있겠다. 뭐 그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석광원 박사님. 제가 2001년에 미국에 있을 때 이때 페블베드 원전이 미국 내에서 굉장히 이슈였거든요. 근데 그 페블베드가 바로 고온가스 냉각로였네요. 네. 그리고 2002년에 그때 네. 제가 2001년에 이 페블베드 원전이 문제가 많이 돼서 엑슬론사 앞에서 뭐 점거하고 네. 난리 났었어요. 그때 현장에서. 네. 근데 그 엑슬론사가 그렇죠. 결국 이걸 포기했군요. 네, 맞습니다. 여기 와서 그 얘기를 듣네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한전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에 그 소형 원자로 그때 스마트 원전이죠. 네. 그 킬로와트 아워당 1,000원까지 나왔대요. 네. 한전에서 포기한 이유가 그때 빠진 이유가 킬로와트 아워당 1,000원짜리 전력을 우리가 어떻게 공급하냐. 라는 게 한전의 얘기였다고 합니다. 지금 킬로와트 아워당 재생에너지가 100원, 150원, 뭐 170원도 비싸다고 지금 난린데 킬로와트 아워당 1,000원짜리 그런 스마트 원자로를 공급하라고 한전을 압박을 하니 근데 이명박 정부 당시에서도 그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한전에서. 그래서 빠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수원의 예탄은 어떻게 나올지 제가 유심히 지켜봐야겠네요. 그 내용에 대해서.
뭐 그때 이후로 기술이 발전했다면 그러면 나름대로 의미는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저는 굉장히 재밌게 들었는데 석광훈 박사님 목소리가 또 조용하셔가지고 졸린 분도 계실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다들 일어나셨죠? 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몇 시인가요? 강정일 박사님? 강정일 박사님 예. 그 음소거를 해제를 해야 되거든요. 오후 5시 조금 넘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거기는 졸릴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한숨 졸리고 이제 깨실 시간인 것 같은데, 강정윤 박사님 잘 들으셨죠?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아, 신정훈 의원님도 들어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신정훈 의원님, 밑에 음소거, 네, 해제. 네, 신정훈 의원님 잘 들으셨어요? 잘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네, 아마 네. 저희 또 같은 산중이 소속 의원님이라서 그동안 진짜 몇 차례나 시도됐다가 실패한 건데, 이번에는 될 수 있는지, 어떤지 좀 궁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역할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요? 네네. 예. 오늘 국회에서 지금 현안이 되어 있는 SMR 관련해서 잘 들었습니다. 늘 양여운영 의원님께서도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평소에 SMR이 어떤 상황이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오늘 박사님 발제 내용 들으면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또 관심 갖고 국회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은 의원님. 네,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그런 역할도 또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국가정책에서 또 미래지향적인 기술 개발도 필요한 거고,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강정민 박사님께서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연결하고 계신데, 또 간단한 코멘트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네네. 제가 미리 토론 자료를 조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을 잠시 끄고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SMR 관련해서 석 박사님께서 아주 잘 정리 발표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한 두 가지만 추가적으로 SMR 관련해서 지적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존의 대형 원전에서는 전기 발생기라든지 가압기, 그다음에 원자로 냉각 펌프 등 이게 주요 기기가 원자로 압력 용기 외부에 있어서 주요 기기가 고장이 나더라도 교체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소형 원전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스마트 원자로 같은 경우는 이 관리 효율화를 위해서 이 주요 기기들을 원자로 압력 용기 내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기들은 효율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만약 전기 발생기나 이 가압기 등 어느 하나라도 고장이 난다면, 예를 들어서 전기 발생기의 경우는 이제 전기 세단 파단 사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스마트 원자로는 바로 폐로시켜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국내 원자력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형 원전은 대형 원전에 비해서 출력 규모가 3분의 1 이하므로 같은 출력을 내리면 그만큼 다수의 소형 원전을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수의 소형 원전을 짓는다면 어느 부지에 지을 수 있을까요? 기존의 이제 원전 부지가 아닌 어떤 신규 원전 부지 확보 문제가 쉽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가 제가 지적해드린 바이고, 석 박사님 설명처럼 신고리 3, 4호기도 이제 앞으로는 연휴마다 20% 출력 감축해야 될 거다. 이게 이제 현재 우리 국내 전력망 공급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런 걸 고려할 때 이 변동성 재생에너지 정대로 전력망 개통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대형 원전이 도입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즉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드릴 말씀은 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 급격한 재생 에너지 정대가 바람직한데,
현재 이제 지역의 반대라든지 또는 이제 실제로 이제 재생에너지 생산된 재생에너지가 이제 전력망에 물리는 관계 이런 문제 등으로 인해서 그 재생에너지 정대가 생각만큼 실현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플랜 B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플랜 B는 아까 이제 그 서강원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스 발전 또는 가스 수소 혼소 발전 등이 큰 역할을 하겠지만은 기존의 이제 원자력 발전도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경직성 대형 원전에 비해서 이때 경제성이나 안전성을 목표로, 그러니까 그걸 경제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소형 원전에 대한 연구 개발까지 막을 필요는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언론에서 SMR에 대해서 과장된 장밋빛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미국과 영국 등에서 SMR을 국가 R&D 차원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에너지 믹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정민 박사님, 또 말미에 SMR 중에 빌 게이츠가 얘기하는 SFR, SMR도 있잖아요. 이 예, 건에 예. 대해서도 간단하게 코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빌 게이츠의 그 SFR 전혀 새로운 개념이에요. 새로운 개념이라는 것은 아까 석 박사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에너지 저장 장치로 이제 용융염을 갖다가 쓴다는 건데 원자로 자체는 소듐 냉각 원자로로서 한 2년 운전하고 사실은 1년 반 내지 2년 운전하고 나서 핵연료를 다시 또 교체해야 되는 일반적인 그 기존의 고속로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고속로라는 것은 그 냉각제로서 이제 이 액체 나트륨 즉 소디움을 쓰는 게 이제 굉장히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액체 소디움은 공기와 닿으면 화재가 나고 물과 닿으면 폭발을 합니다. 콘크리트와 닿아도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많은 고속로 개발 시도가 실패하고 아까 이제 석강훈 박사께서 지적했듯이 이제 유일하게 이제 러시아만 한 2기 정도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요. 근데 러시아도 상용 원전 고속로에 대해서는 2035년 이후로 미래로 미루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안전성뿐이 아니고 이제 경제성도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근데 빌 게이츠가 하고 있는 고속로도 기존의 고속로와 다름없이 그런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는 그런 원자로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근데 빌 게이츠는 그 안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서 그 내부를 진공으로, 완전 진공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핵연료가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이제 설계를 하고 계신 거죠. 근데 과연 그 진공이 얼마나 유지될 것인지 그게 미지수니까요. 진공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핵연료 이제 그 핵연료 장전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빼내는 장치에 그 질소라든지 다른 이제 그 비활성 가스로 이제 채워서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아마 비활성 가스를 채워 넣는 방법으로 이제 공기가 없게 만드는, 그러니까 즉 산소가 없게 만드는 그런 방식을 택할 수 있을 것인데요. 어쨌든 그 핵연료를 이제 집어넣고 빼내는 과정에서 그 화재가 날 가능성은 언제든지 상존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기술은 늘 도전하라고 있는 거긴 한데 과연 그게 우리 국민 세금으로 수천억 원의 비용을 지원할 만큼의 미래가 있는 기술인가에 대해서는 또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데 지금 현재 30분, 최고 한 40분 정도 들어와 계시다가 나가신 분들이 계시고요. 30명 정도 들어와 계십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방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손을 들어서 의사를 표현해 주셔도 됩니다. 의원실에 보좌진 분들도 많이 들어와 계신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워낙에 완벽하게 윤주명 의원님 혹시 다 이해하셨어요? 네. 뭐 우리 양이원영 의원님께서 그동안에 SMR에 대해서 뭐 이게 그렇게 좋은 대안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저도 중간중간에 들었는데 오늘 석범은 박사님 전체적인 내용 들어보니까 더 왜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모양새의 입장이나 이런 게 자꾸 생길까 이런 의구심도 생겼고요. 특히 뭐 이게 전력 시장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부의 R&D 보조금 시장에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려고 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컸습니다. 어떤 뭐 10여 년 이상 그동안에 몇 차례에 걸쳐서도 이게 실패한 사업인데 뭐 연구하는 거야 뭐 연구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지만 이걸 가지고 지금 2050 그린 뭐 탄소 중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중요 대안인 것처럼 이게 과대 포장되는 거 이건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같이 공유했고요. 조금 더 저도 더 깊이 공부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준명 의원님께서는 또 오래 행정 경험이 있으셔서 이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행정이 할 역할, 국가가 할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짚어내시는 그런 의원님이십니다. 지금 환경노동위원회에 계시고요. 탄소 중립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저기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위 실행위원회에 또 역할도 하고 계십니다. 신정훈 의원님은 또 저희 탄소중립특위의 그 실행위원회 발전분과 분과장님을 맡고 계시고요. 네, 제가 보좌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제가 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열심히 네 보좌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궁금하신 분은 안 계신가요? 네, 울산에서도 들어오셨고, 네, 유성곤 의원실, 이소영 의원실, 여러 의원실에도 들어오셨네요. 네, 질문이 없으신 걸로 그러면 알고 일찍 끝내는 걸로 하죠. 원래 9시 반까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지금 여러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있는데, 오늘 어느 보수 언론에서 유럽연합이 녹색 에너지로 원전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2050년까지 현재 한 10% 정도 되나요? 그거를 20%까지 끌어올리려고 한다. 그런 식의 기사를 쓰셨네요. 네. 끊임없이 원전이라는 발전원에 대해서 확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언론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국내에서는 지금 핵폐기장 문제, 핵폐기물도 온전하게 어디다가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될지 그 장소도 찾기가 어렵고 주민들과 갈등도 있는 상황에서 참 이건 도시민들의 좀 약간 이기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 SMR이 정말 그렇게 안전하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국회에서는 이 여의도에 이 SMR을 설치하자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근데 그럴 정도 자신이 있지 않으면, 뭐, 어느 지역구 의원님이시라도 하더라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해당 지역구에 그 원전을 유치하고 건설하겠다. 이런 얘기를 자신있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현재로는 이미 원전이 있는 곳에 지역의 관광이라든가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데에서 그 원전을 유치하는 정도밖에 안 되면 이건 그 어려운 경제를 이용해서 좀 이렇게 고통을 전가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관련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지금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성호 박사님도 잠깐 얼굴이 보이시는데 뭐 하실 말씀이 혹시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호입니다. 오늘 발제 잘 들었고요. 저는 평소에 우리 원전을 언제까지 국가가 모든 걸 책임지고 연구개발부터 사업까지 다 지원해야 되나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원전 짓고 있는 게 중국의 CGN하고 러시아의 로사콤, 한국의 한전인데요. 이 세 회사는 국가가 완전히 보증을 하기 때문에 짓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나 아레바나 뭐 도시바나 이 원전 기술 기업들이 다 망한 이유는 국가가 보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 뭐 R&D부터 전부 사업까지 국가가 이제 손을 뗄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나라가 원전이 세계 최고 기술하면서 언제까지 국가가 모든 걸 다 대주고 보장을 해줘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고요. 그 세계 최고 기술이면 가서 영업 알아서 해야죠. 언제까지 정부 돈, 국민 세금 그렇게 무수듯 써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원전 시스템은 이 지원 제도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시스템이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선언했긴 했지만 신규 원전 안 하는 것 외에 특별히 그 이루어진 건 별로 없거든요. 원전 4개 짓고 있고. 그래서 탈원전이라고 하지만 기존의 시스템이나 그 예산이나 제도 그대로 두는 상태에서 오히려 그 세력을 못 꺾으니까 오히려 그 돈으로 현 정부를 공격하는 꼴이 돼서 이제는 이제 원전이나 전력 정책 전체가 좀 변화해야 되겠지만 특히 원전 정책도 이제 뭔가 좀 근본적인 변화 시기가 진작 왔었는데 왜 이런 얘기는 자꾸 안 나오나 그런 의문을 가졌기에 오늘 뭐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성호 박사님 항상 전공을 찌르시는. 제가 그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전력산업 구조 개편 관련해서 이제 환경단체에 있을 때 담당자였는데 그때 이제 얘기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발전 사업을 민영화시킨다고 할 때 원전도 검토 대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검토를 할 때 민간 기업들이 두 가지를 요구를 했죠. 하나는 원전 입지할 때 부지를 정할 때 국가가 나라가 그 부지를 정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 거기서 나오는 핵폐기물을 국가가 책임을 져달라. 근데 사실 원전은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거든요. 세 번째로 하자면 R&D 비용을 누가 댈 거냐. 그것도 있지만, 입지를 정할 때 과연 누가 그걸 받아들일 거냐. 완전히 새로운 지역일 경우에, 기존에 원전이 있는 지역, 원전시설이나 핵시설이 있는 지역이 아닐 경우에. 그리고 지금 최소 10만 년 이상은 안전하게 보관해야 된다고 하는 이 핵폐기물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 같고 그 두 가지 문제를 국가가 해결을 한다 그러면 민영화를 왜 하겠냐 그러면서 결국 결렬된 걸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2000년이었고요. 사실 그 문제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SMR은 결국 입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걸 개발을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더라도 과연 어느 지역에서 이 소규모 원전을 가져갈 거냐. 특히 아까 증기 발생기 문제 얘기하셨는데 압력이 거의 한 150 기압 정도 되죠. 내부 압력이. 외부 압력이, 증기 발생기 외부는 한 7, 80기압이 되고, 그런 높은 압력 차이와 320도의 온도, 이거를 견디는 게 단 1mm 두께의 인코넬 690인가요? 그런 합금을 통해서 견디는 수천 개의 증기 발생기, 과연 그게 온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결국 기술에서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 핵폐기물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다음 세미나 주제입니다. 앞서서 그 석가훈 박사님께서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 그 SMR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소디움 냉각 고속로, 뭐 나트륨 고속로라고 얘기하는 플루토늄 재처리를 해서 나온 플루토늄으로 연료로 만드는 원자로죠. 이것을 빌 게이츠가 지금 탄소 중립의 또 하나의 기술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연구되어 왔던 거긴 하지만 그러면 이 과정, 그 파이로 프로세싱이라고 얘기하는 재처리 과정 그리고 그 결과 나오는 고속로 이걸 우리 미래 기술로 탄소 중립의 하나의 대안으로 볼 수 있을지를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세미나는 네, 오전 10시입니다. 다음 세미나 발표하실 분은 일본의 장정옥 교수님이신데요. 장정옥 교수님은 오랫동안 재처리, 그러니까 습식 재처리와 건식 재처리의 차이, 고속로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신 분이시고, 물론 강정민 박사님이 이 분야의 전공이고 핵심이라는 거 잘 알고 있는데, 그때도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척을 좀 드립니다. 네. 석가훈 박사님도 그때 시간 되시면 들어오셔서 같이, 워낙에 이게 전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일반인들 질문보다는 전문가들의 이런, 토론이 더 유익하기도 하거든요. 좀 두 분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세미나는 일본의 마쓰야마 대학교의 장정욱 교수님,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강정민 박사님, 한국의 석가훈 박사님, 이 세 분을 모시고 저희가 세미나를 하는 걸로 하고요. 주발제는 장정욱 교수님께서 하실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그린뉴딜 연구의 연속 세미나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